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성국어 0901 지금 여기 운영전에 해당하는 부분 선생님과 함께 해설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자, 일단 운영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운영전 제목부터 적고 시작할게요. 운영전을 이해하려면 이게 몽유롭게 소설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몽유롭게가 뭐냐? 일단 꿈몽자를 써서 꿈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자면요. 일단은 그 구조가 여기 지금 보면요. 현실에서부터 인몽하고 그리고 강몽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꿈과 현실의 관계를 먼저 보면요. 요게 구운몽 같이 몽자료거든요. 몽자료. 요거는 몽유롭게. 그래서 몽자료 소설 같은 경우는 현실과 꿈이 별개로 작용하면서 꿈에서 새로운 인물로 현실 속 인물이 탄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반면에 몽유롭게 소설은 현실과 꿈이 연속되어서요.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현실의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의 기능을 보면요. 몽자료 소설은 현실에 대한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반면에 몽유롭게 소설은 현실 비판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자료 소설의 깨달음은 보통은 현실, 인생 무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반면 몽유롭게 소설은 한마디로 현실을 꼬집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기에 가장 큰 차이는요. 꿈의 내용이 현실과 이어져 있냐 없냐 그리고 꿈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물성인데요.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냐 아니면 동일한 인물이냐 이런 식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움을 주는 선생님의 한마디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안평대군의 사궁, 수성궁을 배경으로 궁녀 운영과 소년선비 김진사와의 사랑을 다룬 염정소설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다른 고대 소설과는 다르게 비극적인 결말을 지닌 작품이다 라는 점에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선조 때 선비 유영이 안평대군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안평대군 옛집인 수성궁 터에 갔다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유영이 수성궁으로 가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밤에 잠에서 깨어난 유영은 궁녀였던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서 술을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안평대군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고요. 몰래 편지를 주고받는 등 특과 자랑의 도움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죠. 특은 김진사의 노비고요. 자라는 운영의 같이 일하는 궁녀예요. 자, 그래서 달아날 계획을 세우는데 안평대군에게 들키고 말아요. 결국 운영은 죄책감 때문에 목을 메어 자결하게 되고요. 운영의 자결 소식을 들은 김진사는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후 운영이 남긴 보화를 부처님께 바쳐 내세를 기약하려고 해요. 그러나 특이 배신자였어요. 그래서 모두 가로챈 것을 알고 억울함에 부처님께 고하게 되고요. 그러자 특은 우물에 빠져 죽고 김진사도 슬픔이 병이 되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하는 이야기네요. 이야기의 구조가요. 안에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운영과 김진사가 유영과 대화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유영이 수성궁으로 가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요. 이중 액자 구조다라고 보고요. 요게 외화, 유영이 수성궁에 가는 이야기가 외화, 그리고 김진사와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내화 1, 그리고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가 내화 2가 되겠죠. 그래서 액자를 2번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중 액자 구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가 꿈인지가 잘 구별이 안 돼요. 치중에 한번 깨니까 얘네를 만났고요.
그리고 얘네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건데 다시 치중에 잠들었다 깨니까 운영과 김진사가 남겨놓은 책만을 유영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미루어 보아 어디가 꿈인지 어디가 현실인지 잘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핵심 정리 부분에 갈래는 고전소설이고요. 목유소설이고 애정소설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죠. 이거 다른 말로 염정소설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액자소설이고요. 성격은 비극적이고 염정적인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시점은 외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내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누가 서술하겠어요? 그렇죠. 내화의 주인공인 운영이 서술합니다. 배경은요, 조선 초기에서 중기고요. 공간은 한양의 수성궁 천상계까지 나옵니다. 천상계는 지금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을 이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둘 다 선녀고 하늘에서 일하는 하인이었다가 둘 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적강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요.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이고요. 작가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목유 록게 소설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목유 록게 소설과는 차이를 지닙니다. 일반적인 목유 록게 소설은요. 꿈과 현실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반면에 운영전 같은 경우는요. 꿈속 세계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명확한 구별이 없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꿈속 세계의 주인공과 동일 인물인 경우가 목유롭게 많다고 그랬어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몽자류가 되겠고요. 근데 운영전은 현실 세계의 주인공은 유영, 꿈속 세계의 주인공은 운영과 김진사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여기서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몽자류 소설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꿈속의 일에 현실을 꼬집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현실과 꿈에서의 연결성을 봤을 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과 꿈의 연속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목유롭게 소설입니다. 그러나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봐줄 만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현실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고 꿈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잠이 깨어 다시 현실로 돌아오며 이야기의 중심이 꿈속 사건에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목유롭게 소설에서는 운영전에서는 꿈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즉 유영이 취중의 잠에서 깬 후에 이제 김진사와 운영과 대화하는 중심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현실감이 더더욱 잘 느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루는 대궁이 서궁 수원에 앉아 계시다가 외철축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시녀들에게 각기 5원 절구를 지어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구는요, 안평대군을 이야기하고요. 서궁에 앉아있다가 철쭉이라는 꽃이 예쁘게 핀 걸 보고 자신들의 시녀에게 이제 5원 절구라는 건요, 5글자의 한자로 되어 있는 4줄짜리 시를 지어서 바치라고 명령했대요. 이런 걸 보면 안평대군은 풍류를 즐기는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시녀들이 지어서 올리자 대구는 크게 칭찬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글이 날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 매우 기쁘다. 다만 운영의 시에서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지난번 부연시에서는 또 나무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궁녀에게 짓게 한 시인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네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어림짐작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생의 상량문이라는 말을 꺼내는데 상량문이 뭐냐면 어떤 집을 새로 지을 때 대들보를 올리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는 글이에요. 그 글의 내용 중에서 담장을 좇아서 극히 풍류국을 훔치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풍류국을 훔친다 라고 했죠. 당시 시녀들은 대군의 여자라고 봐서 따로 연애를 하거나 남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훔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어. 근데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김생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안평대군이 운영한테. 저는 즉시 뜰로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 주군께 처음 의심을 사게 되자마자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가 아직 20대도 되지 않은 데다가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한지라 억압적인 공중 생활에 대해서 나오죠.
목숨을 아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의심을 받게 되었으니 한 번 죽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천지 귀신들 있고요. 그리고 나는 다른 시녀 5사람과 떨어지지 않았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에 의해서 자신은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저는 즉시 비단 수건을 난간에 메어놓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이때 자란이 말했습니다. 주공께서 이처럼 영명하시면서 죄 없는 시녀로 하여금 스스로 사지로 나가게 하시니 지금부터 저희들은 맹세코 붓을 들어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운용의 결백을 호소하면서요, 절필을 선언하게 됩니다. 대구는 비록 화가 많이 났지만 마음속으로 진실로 제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쟤는 여기서 운용이겠죠? 주인공? 내화의 주인공이요. 그래서 자란으로 하여금 저를 구하여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 대구는 휜 비단 5단을 내어서 5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은 시들이 가장 아름답기에 이것으로 상을 주노라. 자, 억압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상을 주는 양면적 존재, 양면성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진사는 운영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김진사의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장부가 올 수 있냐. 운영의 입을 솜으로 틀어막고 업어서 나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쫓아올 수 있겠냐. 보쌈해오자고 제안하는 거죠. 특의 음흉한 성격이 매우 잘 드러납니다. 진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 계획 역시 위험하여 성심으로 호소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진사가 들어왔는데 저는 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란에게 진사를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운영도 이제 진사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병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진사를 대신 맞아들이게 했대요. 자란에게. 자, 그래서 술이 3잔 정도 돌아간 후에 제가 봉한 편지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별을 고하는 편지예요. 이후로 다시 뵐 수 없으니 삼생, 여기서 삼생은 불교적 세계관, 전생, 현생, 내생,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렇게 통틀어서 삼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두 끝났대요. 헤어지자는 얘기죠. 만약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저승에서나 서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요 천상계 저승에서 맺어질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진서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우두커니 서서 묵묵히 바라보다가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자라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차마 보지 못하고 기둥에 몸을 숨긴 채 눈물을 흩뿌리며 서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봤어요. 자, 이제 여기 방명한 척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는 부분 나오면서요. 남군께 재배하고 사립니다. 다시 인사하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깊은 인연이었지만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직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헤어진다. 그래서 아쉽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라건대 남군께서 이별한 후에도 저를 가슴속에 새겨 근심하지 마시고 학업에 힘써 과거에 급제한 높은 벼슬길에 올라서 후세의 이름을 드날리시오 하는데 유교적 출세주의를 알 수 있으면서도 자신도 슬플 텐데 김진사의 출세를 염려하는 운영의 어떤 지극한 마음도 나타나죠. 자, 제 의복과 재물을 다 팔아서 부처께 공양하셔서 갖가지 기도하셔서 지성으로 소원을 빌어 삼생의 연분을 후세에 다시 있도록 해주십시오. 후세에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신분의 제약 때문에 안 되지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없이 좋겠나이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죠. 진서는 편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는데 집안 사람들이 급히 구하여 겨우 깨어났습니다. 이때 특이 밖에서 들어와 말했습니다. 궁인이 뭐라고 대답했기에 이렇듯 죽으려 하십니까? 진서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재물을 가져다 달라고요. 이 재물은요, 김진사와 운영이 원래 함께 도망치기로 계획했을 때 미리 옮겨놓은 거였어요.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했대요.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내게 준 것이로구나. 가로채려고 하죠.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성격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 지었으나 매우 음흉하죠. 배신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죽은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략 부분에 특히 진사를 속이고 이제 자신이 맞았다고 하면서 제부를 잃었다고 오는데 김진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여나 혹시나 탈이 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고 특은 오히려 김진사에 대한 나쁜 소식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쁜 소문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안평대군이 진사와 그 운영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면서 이렇게 진술했대요. 죽은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정결을 고수하지 못한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죽은께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도 끝내 사실대로 아르지 않은 것이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죄 없는 서금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잊게 된 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큰 죄를 짓고서 무슨 명목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요. 대구는 이제 다른 시녀들의 진술서를 다 보고 나니까 점점 화가 풀리게 돼요. 이때 소옥이라는 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랬대요. 지난날 완사를 성내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라니 밤에 남궁에 와서 매우 간절히 요청하기. 자, 여기서 완사라는 게 빨래를 가는 일이에요. 빨래 행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 궁궐 안에서 그냥 빨래를 하자라고 했던 걸 배척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운영의 회절, 김진서와 사랑을 나눈 것은 죄가 제 몸에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목숨을 끊고 운영을 살려주소서. 대군이 이렇게 서로 우애가 좋은 것을 보자 분노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운영만 별당에 가두고 모두 풀어주게 됩니다. 그날 밤 운영은 비단수건에 목을 메어 자결하였대요. 비극적 결말이죠. 현실 지배 질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 같이 풀어볼 건데 풀고 나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안 푸신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고 문제부터 풀어올게요. 자, 1번 문제 보면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등장인물이 자신이 겪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운영이 서술하고 있죠. 서술자가 제3자에게 사연을 들려주는 방식.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을 하고 여기에 자란과 특이 조력을 하는데 특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대군과 운영의 사이까지 이 이야기를 유영에게 들려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3자에게 사연을 들려주는 방식 맞고요. 직접 화법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을 상상감 있게 서술. 맞아요. 대화하는 형식이죠. 서술의 형식이 아니라 대화의 형식이라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직접 화법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사건의 당사자, 운영이 전달해서 슬픈 감정이 더 절실하게 전달된다. 맞죠? 사건에 대해 분석하는 서술자는 없습니다. 평가하는 서술자도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는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운영의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가서 보면요. 운영은 자신의 재산이 후세의 인연을 위해 쓰이기를 원하고 있다. 맞는 거 되겠죠. 나의 재물을 다 팔아서 부처에게 공양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결별의 인사.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던 걸 안타까워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 의탁하겠다 이런 말은 없었죠. 진사가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입신양명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더 좋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이 작품을 읽고 친구에게 소개하려는 학생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고요. 구성면에서 우연성이 여러 번 나타나서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우연성이 나타났나요? 우연성이 여러 번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뭐 김진사의 상냥문이라든지 상냥문을 통해서 둘의 마음이 통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논리적인 이런 증거물까지 등장을 하는 나름 개연성 있는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배경 묘사는 없어요. 그냥 안평대군이 있다는 것과 궁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인물의 고민과 행동이 매우 현실적이죠. 사랑하는데 신분 갈등. 다른 고대 소설에 관념적인 인물과는 차이가 있어. 맞는 거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춤과 예를 표면적 주제로 삼고 있어. 임금의 대군에 대한 춤과 서로에게 지킬 예. 이것도 그냥 부모에게 지킬 예 정도가 되겠죠. 진부한 느낌 들 수 있죠. 독자에게 교훈을 주려는 잠시 진부한 느낌?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춤 유교적 도덕관 충은 있어요. 충은 있고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면적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진보한 느낌을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한 평가긴 해요.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담았기 때문에 그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아. 교훈을 주려는 의도는 따로 없고요. 오히려 비판의 의도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하는 건데, 궁궐은 유교의 사회적 관습이 철저하게 지켜지던 곳. 그래서 사회제도에 의해 억압되는 곳인데요. 신분에 따른 차별과 같은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자유연애 같은 본성의 실현을 주장하는 선구적인 시대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라고 보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되겠죠. 특은 부정적 인물이고요.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근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분 제도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 작품에 관련하여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인물을 제시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거. 이 사람의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한다고 했으니까 운영이 되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그리고 6번 정답은 이렇게 내화와 외화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각각 보여줘야 되고요. 안평대군이 김진서와 운영 사이를 의심하게 된 건 처음에 철쭉꽃을 보고 지으라고 했던 그 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운영의 시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애정소설이고요. 그리고 인문과 강문 과정을 통해서 현실과 꿈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목류소설, 목류록계소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마쳤고요. 답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답은요.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2번,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못 적은 거 있으면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